네, 오늘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요 한 2년간 수십 년대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하도 많이 나서 시장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우리의 정신 훈련을 시키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하도 이제 정신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급등하는 수치를 봐도 급락하는 수치를 봐도 타자화가 가능한 정도까지 이르는 듯 싶습니다. 공포에 매몰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기대란 무엇인가? 경제 주체가 주어진 요인들을 활용해서 경제 현상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컨센서스를 시장의 그 기대치로 적용을 미리 시킵니다. 그리고 발표되는 확정 수치, 그것이 경제 지표가 됐든 기업의 실적이 됐든 확정된 숫자가 나오면 이 컨센서스와 간극을 맞추는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 노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발생하는 노이즈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이때 나뉘게 되죠. 하락의 이 흐름들을 기다렸다가 시장의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접고 포기하고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로 우리를 활용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은 두 가지 정답은 없습니다만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놓을 수 없는 것은 포기했을 때 결과보다 우리는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증시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장중 내내 이어졌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최근 반등폭이 꽤 괜찮았었던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5% 넘는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들이 비명을 질렀다고 해도 무방일 정도의 낙폭이 나타났죠. 시장 지수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5%, 6%대의 낙폭이 나타났습니다. 애플도 6% 가까운 하락률을 그려갔고요. 매출 데이터가 부진했었던 아마존의 타격이 조금 더 컸습니다. 7%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슈 보겠습니다. CPI 발표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런데 어떤 기관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서 8.3% 유일하게 제시하면서 맞추긴 했는데 대형 IB에서는 한 곳도 맞추지 않았다는 점 아쉽습니다. 결국 높은 물가를 우리는 확인했고요. 그로 인해서 정책 금리는 더 위로 당길 수밖에 없는 강한 긴축으로 이 논리가 이어졌습니다. 달러가 따라붙는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기업들의 매출의 60%는 수출이기 때문에 특히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 CPI 먼저 볼까요? 사실은 헤드라인 수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과거에 9.1% 믿을 수 없는 수치까지 보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하락세를 그려가는 모습이죠. 8.3%. 그러나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코어가 다시 고개를 올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갈릴 텐데 문제는 컨센서스였죠. 컨센서스가 너무 낮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한 8%, 8.1% 이 중간 정도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됐거든요. 일부에서는 앞에 7도 보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아쉬운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1차적인 충격을 받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의 주범은 이제 유가나 기름 가격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었다는 걸 모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코어 CPI도 높았다는 점은 시장이 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과거 자료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반응은 처음은 아닙니다. 익숙한 풍경인데요. 반복되는 CPI 충격, 과거의 흐름 두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6월 9일 CPI 발표 2거래일 전에 백악관에서 이번에 좀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해라는 뉘앙스로 먼저 시장에 언지를 줬었죠. 그리고 물가 충격 예견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월가 IB 모두 예측치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뛰어넘는 물가가 나오면서 시장 1차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발표된 CPI도 마찬가지의 흐름. 예, 그때는 9%까지 뚫렸거든요. 9.1% 헤드라인 수치가 나왔는데 그 어느 누구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주가의 당시 반응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나스닥 지수와 코스피의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첫 번째 말씀드린 백악관 경고했을 때 나스닥 지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거래일 동안 수직 낙하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는 그보다 더 긴 낙폭을 그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락의 기간도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CPI 9.1%,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을 때 오히려 나스닥 지수는 추세적인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백악관에서 이렇게 미리 경고했거든요. 이번에 CPI 높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건 out of date다. 철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거다. 이런 뉘앙스를 미리 풍겼습니다. 그래서 높지만 그래도 다음에는 이보다는 좀 덜 나올 것이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장이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이때 더 많이 빠졌었고 그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만 상승폭도 사실은 미국보다 덜 하긴 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감안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부 항목 들여다보겠습니다. 세부 항목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식품도 사실은 쇼크까지는 아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 좀 아쉬웠고요. 뭐 신차나 주택 임대료, 운송 서비스, 그리고 이번에 물가 상승의 주범, 또 다른 주범이었던 의료 서비스, 병원비 이런 게 많았던 거죠. 에너지가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에너지 기름 가격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에너지 가격은 위아래로 변동성이 큽니다. 투기성 매물이 있기 때문에 유가나 기름 가격, 가스 가격 이런 것들은 변동이 큽니다. 문제는 주택 임대료인데요. 지속적으로 몇 달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신경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전 월비로 봤을 때 처음 보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주택 임대료라는 것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그 방향이 틀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부분. 그와 함께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명 이제 월세죠. 월세가 좀 잡혀야 할 텐데 미국 현지에서 살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계속 좀 부담이 많이 된다고는 합니다.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거비가 32% 정도 되는데요. 근원 CPI 기준으로 봤을 때 주거비의 비중은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3%가 음식이고 7.5%가 에너지인데 이렇게 비중이 높은 주거비가 잘 안 잡히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가는 에너지가 조금씩 빠지면서 그래도 잡히는 것처럼 헤드라인 수치는 보이지만 고질적으로 이 방값이 비싸지면서 결국에 물가 부담은 서민들은 떠안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긴축을 좀 더 강하게 해서 물가를 잡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시장은 해석이 되는 건데요. CME 페드워치에 그런 심리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9월 FOMC 이제 50bp 빅스텝에 대한 예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라졌고요. 75bp 자이언트 스텝 예상이 68%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100bp 인상 1%포인트, 일명 미국에서는 이제 전보 스텝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울트라 스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쪽의 베팅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1%포인트 금리 인상이요. 사실은 마주하기 쉽지 않은 수치임에는 분명합니다. 일단은 기정사실화로는 75bp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지금 연준에서 그동안 그렇게 외쳤던 올해의 최종 목표 금리 4% 이상, 거기에 컨센서스가 다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FOMC가 9월 포함해서 3차례가 남아있는데요. 만약에 이 테이블대로라면 4% 이상으로 맞추려면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이 2번은 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75bp 한 번에 빅스텝 2번 정도가 나와야 이 최종 금리가 맞춰지는데 그만큼 이제 비유로 들자면 어항에 좀 비유를 해볼까요? 유동성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항에 물이 점점 빠지면서 물고기가 더 많이 살기가 어렵죠. 유동성이 빠진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이런 달러의 부담과 금리의 부담
직격탄은 기술주, 성장주가 되겠죠. 그런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사실 저는 이제 폭락이라는 단어를 잘 쓰진 않는데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정말 처참하게 최근 무너지고 있습니다. 9%, 9.5%대의 마이너스권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보다 더 낙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생존한 섹터가 무엇인가 모두 좀 돌려봐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단이 그나마 시장 대비 견조하게 버텨줬습니다. 태양광 섹터가 플러스 나타내는 쪽이 곳곳에 위치해 있고요. 대표적인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인페이지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1% 시장 낙폭에 비해서 견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인데 견조하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도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전기차도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습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4%로 종가를 형성했는데 최근 연속된 상승세로 단기간 급등한 폭이 남들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대란과 맞물려 있는 기업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힘을 쓰지 못했었던 농업비료, 정유사, 리튬, 광물 테마주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인드맵 떠오르실 겁니다. 경기 논란기에는 사실은 불안정한 회복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 양 방향의 컨셉은 언제든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CPI가 예상보다 더 괜찮은 수치로 나왔다면 반등장에 투자하는 아이디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게임주라든지 낙폭과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그러나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들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세였지만 이번에 CPI로 인해서 다시 불황에 투자하는 부분의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드 인플레, 에너지 대란, 경기 무관 섹터 무엇이 있을까요?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 측면들 정리해드렸는데요. 하도 많이 보여드려서 이제는 다 이 암기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꿀 수 없는 명제가 정말 고물가라면 그 이전보다는 수치가 떨어져도 쉽게 급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지 않고 물가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명제가 계속 깔린다면 우리는 GPM과 매출의 변화율을 같이 따져보면서 종목과 업종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GPM이라고 하면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를 뺀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보통 인플레 구간에서 많이 활용하는 지표인데요. GPM의 변화 상위와 매출액 변화 상위 쪽을 보시면 자동차 부품과 부동산, 기초자원, 광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가스 수도와 건축자재와 폐기물 처리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M의 변화가 어느 정도 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매출액이 그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 정도가 되겠고요. 두 종목 차순위로 볼 수 있는 쪽은 의료장비 서비스와 음식료, 담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리온 쪽에서 9년 만에 16개 제품 가격 15.8% 인상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이 흐름과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초코 과자의 가격도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의 아이디어 그리고 대비책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안전벨트 매고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